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의 촉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지난 주말은 한여름 날씨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더워요. 지난 주말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다들 더위를 피해서 벌써부터 야외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난 주말에 차가 굉장히 막혔다는 얘기가 있던데 박지희 씨는 어떻게 집에 계셨습니까?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밖에만 봤는데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게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네요. 예. 1차 접종하셨죠? 네, 1차는 했고 이제 다음 달에 2차 예정입니다. 또 접종자에 한해서 마스크 받는 혜택이 주어지니까는 네. 벗고 생활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G7과 이준석 이 두 이슈에 대한 보도량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포털에서 뉴스를 장식했던 게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 그에 대해서 눈물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해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까지도 굉장히 뜨겁게 뉴스 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당대표가 선출이 됐으니까 당연히 뉴스도 많을 만한데 이거는 좀 과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G7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국제 질서를 확립해가는 그런 선진 국가들의 모임인 만큼 이것도 중요한 이슈인데 글쎄요. 과연 이게 올바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우리 국민들이 국내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국제 정치보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알 권리 이러면서 보도량이 상당히 이준석에 대해서 많았었는데 네. 객관적으로 따져봐도요. G7 보도량보다 이준석 대표 보도량이 2배 정도 많았습니다. 네. 많았고 그러면은 과거 G20이라든가 G7에 참석했던 과거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과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역시 이명박 때가 2배 많았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우리 언론이 과도하게 G7을 보도를 안 한 게 아닌가. 오프라인 신문 같은 경우는 일면에 G7 보도한 신문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이 G7 이렇게 홀대받아도 되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30대 당대표가 출근을 했다. 이슈를 끌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포털도 그렇고 온라인 뉴스를 도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국회의사당 6번 출구에서 내리면은 걸어서 2분 거리인데. 네, 심지어 거기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있죠. 네. 굳이 5번 출구에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창동 장관이 기사를 대동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해서 출근했다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 좀 권위주의 시대 때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 장관들 유인촌 장관이라든가 이재호 장관들 다들 자전거 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다시 화제를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과하게 실어줄 필요가 있었을까. 조금 G7 보도량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도 이제 기사를 보다가 조금 자전거 탄 이준석의 국민들 술렁 우리도 드디어 선진국형 정치인 보유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정치인들은 우리 정치사에 많았습니다. 유인초, 이명박, 오세훈, 김진태, 이재호 줄줄 계속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목 자체가 너무 이게 띄워주기가 과하면 오히려 비호감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 G7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의장국이 가운데 당연히 앉죠. 네. 원탁 회의에서. 그리고 왼쪽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앉았고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았어요. G7 플러스 4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G7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의장국 옆에 앉았다. 네. 굉장히 한국의 위상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스탠딩 사진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옆에서 찍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약간 글쎄요. 좀 의아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오는 기사 자체가 스가 총리에게 홀대를 당한 문재인 대통령,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약간 좀 G7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임기 마지막 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기자들이 G7 회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가 정보의 밸런스가 굉장히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국내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포털을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도 G7 보도보다는 일면에 이준석 대표의 보도가 다 깔렸었거든요. 근데 포털의 보도는 AI가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AI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없으면 네. AI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AI가 따릉이를 좋아할 수도 있죠. 아, 그런데 저는 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주목을 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당연한 정서다라는 그럼요. 생각도 예. 들고 또 뭐 서울 대신에 이제 대전 현충원에 가서 천안함 유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당대표가 보수 정권 때 문제를 적극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는 박수 받을 만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천안함 문제는 지금까지 보수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었고 네. 진보는 외면했었거든요. 그런 점 아마 이준석 대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지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천안함 생존 장병이 지금 58명인데 문재인 정부 때 그 유공자로 지정된 그 명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준석 당대표의 반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축하 인사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입당 관련해서 좀 신경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 뭐 당선됐으니까 축하 문자에 뭐 대통령도 보내서 축하 전화 했었지 않습니까? 뭐 네. 그거야 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두 사람 간에 뭐 버스로 나오면서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라고 요즘 불리죠. 장해찬 씨 같은 경우에 뭐 택시 타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입당 관련해서 좀 신경전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준석 대표나 윤 전 총장이나 서로 나쁠 것 없다. 이런 논쟁은. 계속해서 언론의 이슈가 되잖아요. 두 사람 다 정치인인데 언론의 이슈가 되는 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 8월에 버스를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윤 전 총장이 이 대표 생각에 맞서서 8월에 들어가서 버스를 타도 좋은 것이고 네. 아니면 밖에 있다가 버스는 출발하고 자신은 늦게라도 택시 타고 가겠다. 뭐 그래도 어차피 뭐 경선을 하든 단일화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한테 다 나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논쟁이다 신경전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논쟁거리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0대 당대표가 뽑혀가지고 8월에 난 가겠다 하니까는 밖에 있는 야당의 대권 주자가 나는 뭐 택시 타고 간다 이러면서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집권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은 이미 지금 벌써 다음 주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될 시기인데 대선 경선단도 지금 대선 기획단도 꾸리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대선 경선 연기론을 나온다는 게 이거는 안 맞죠. 집권당의 모습을 지금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대선 경선 연기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당원 투표로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뭐 그러면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밀당이 이제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 측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거의 뭐 빨라야 9월께 10월께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시기가 어디 달렸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결정하지 못한다면 6월 달에 못한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럼 7월 달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9월 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9월이나 뭐 10월께 이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검증을 최대한 늦게 받겠다는 생각밖에 지금 안 들거든요. 그러면서 아직도 측근 정치하고 있죠. 물론 공보팀을 꾸려서 대변인 2명을 조선 동아 보수 언론 출신의 인사들을 꾸렸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정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 이제 전원 형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좀 많이 느껴질 텐데 그걸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상쇄를 해야 될지. 네, 지금까지는 뭐 언론이 잘 상쇄를 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윤 전 총장이 조선 동아 출신 기자를 대변인으로 또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좀 언론을 좀 꽉 잡고 출발을 하겠다라는 심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언론이 이런 윤 전 총장의 행보를 언제까지 호의적으로만 보도를 해줄 거라고 보세요? 지난주에 비판 기사가 조금 났었어요. 네. 뭐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이런 식으로 좀 났었는데 이게 기자들이 생각할 때도 지금까지 정치부 기자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법조 기자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정치부 기자들은 속을 불불 끓일 테고 네. 5월 달에 등판한다 그랬는데 5월, 6월 지나서 아직도 지금 나오지 않고 전원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좀 비판적인 기사가 나올 거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전원을 보도를 해주면서도 계속 열공, 공부해, 누구 만나. 이거 호의적 기사 썼지 비판 기사 쓰지 않았거든요. 우리 언론이. 네. 근데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등판하지 않는다면 비판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하나 더 신경 쓰이는 게 7월에 출마설이 돌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닐까 싶어요. 예, 최재형 감사원장은 본인은 뭐 직접적으로 역시 표현하지 않았지만 표현할 수도 없고 지금 네. 감사원장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감사원장 자리에 있으니까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준석 대표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자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항마로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것도 호의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전 총장이 더 좋다. 최재형 원장이 더 좋다. 사실은 윤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직접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많이 못 만나봤지 않습니까? 기회가 네.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두 사람에 대한 인식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최재형 카드를 또 갖고 갈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이동영 작가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대선은 어차피 49대 51의 싸움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 후보가 누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의 실패 사례를 윤 전 총장이 봤지 않습니까? 네. 봤기 때문에 그걸 반면 교사로 삼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정치권 밖에 있을 때 굉장한 인기를 얻다가 네.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그 인기를 다 까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남 탓도 아니고 본인 실수로 까먹은 건데 그런 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최대한 늦게 등장한다. 그리고 등장할 때는 실수하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 12월 정도.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정치권에 정말 제대로 발을 들일지는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이준석 대표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송영길 대표 뭐 지난주에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12명 의원에게 탈당 조치를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박수를 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당 지도부에서 계속 설득을 아마 할 겁니다. 할 네. 거고 지금 억울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거를 뭉갤 수는 없어요. 안 나가. 이렇게 하면 당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선당 후사로 나가서 경찰 조사에서 또 무죄를 받고 그러니까 기소되지 않고 네. 돌아오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거든요. 지금 와서 당신은 좀 억울하니까 당신은 예외로 해줄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 대표 입장은. 네. 이거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좀 불만이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응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 뭐 직무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그래서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조차 민주당의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억울한 게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엄격하게 조사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이 조사가 공정하겠느냐, 전현희 위원장이 왜 나서느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권익위로 가기로 했으면 가는 거지. 네. 여기서 또 이게 또 공정하느냐 이 문제를 갖고 들어오면 여론의 문매를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준석 대표가 부담이 되죠.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도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갔을 때 신선함, 새로움, 혁신, 개혁 이걸 바랬는데 이준석도 예전 정치인과 똑같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잘하면 또 잘못하면 꼼수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지금 국민권익위에 맡긴다고는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을. 근데 개인정보 동의서를 그럼 과연 몇 명이 제공했느냐. 지금 듣기에는 절반도 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하지 않으면 조사 안 받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오래 끌고 갈수록 국민의힘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이거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2달 정도 결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다고 해도 8월, 9월, 10월쯤에 결과가 나올 텐데 이렇게 민기적거리면 더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과가 그때 나오면은 국민의힘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한다라고 앞으로는 말하지만 뒤로는 개인정보 제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태도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 수밖에 그러면, 없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다시 뭐 송영길 이준석 대표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헤드라인들이 다 이래요. 85년생 이준석 대표, 81학번 송영길 대표 이러면서 나이를 비교를 하는데 이거가 좀 언론에서 민주당을 약간 꼰대 정당 이런 걸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국민의힘은 혁신에 성공했다. 그리고 굉장히 25만 명이 넘는 책임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비거당하는 건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근데 아까 뭐 G7하고 보도량 비교했습니다만 송영길 당대표가 당대표 될 때랑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될 때랑 보도량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민주당은 좀 속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과연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 들어섰을 때 과거 당대표들과 똑같은 길을 가느냐 다른 길을 가느냐.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당대표한테 신인 당대표한테 축하 전화해서 협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준석 당대표가 또 거기 동의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과거처럼 또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뭐 장애투쟁하고 삭발투쟁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당대표가 젊은 사람 바꿔놨더니 아무런 뭐 변화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은 뭐 핫 이슈죠. 이준석 당대표가 핫 이슈인데 당선된 그 자체로 핫 이슈인 거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이제 어떻게 갈등을 조절을 하느냐 이게 과제로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속이 상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송 대표가 이걸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에게 첫 발언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대선 기획단, 민주당 대선 기획당에 대해서 좀 젊은 인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이렇게 가면 뭔가 국민의힘을 따라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과연 좋게 봐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해야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81학번이면 어떻습니까? 뭐 85년생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85년생은 조금 아마추어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81학번이다라고 한다면 유능함이라든지 노련함이라든지 푸근한 그런 이미지로 또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만의 좀 경쟁력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젊은 인사를 중용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만들고 나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니까 우리도 좀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네. 박지희 씨 말처럼 나이가 젊다고 뭐 꼭 개혁적이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치를 그렇죠. 잘하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힘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이동학 최고는 지명직이잖아요. 네. 위에서 당신 하라. 차이가 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첫 발언권 준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도 달라지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박지희 씨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요. 대선기획단을 출범을 하는데 이동학 최고, 김혜영 전 최고 뭐 혹은 초선 또 뭐 초대선 그룹 또 당에 약간의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들어간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은데 다만 대선 기획 단장은 경륜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선거도 몇 번 치러봤고 또 조금의 전략적 또 정무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선 기획 단장까지 뭐 초재선 그룹이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젊은 층 최고위원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당에 분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경선을 연기하자 안 하자 말이 많잖아요. 네. 대선 기획단에서 그런 것도 논의를 할 텐데 그런 갈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경험이나 경륜이 필요한 사람이 중진 쪽으로 해서 대선 기획단장을 맡으면 어떨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상호 의원을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우상호 의원이 뭐 서울시장 경선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고 그리고 두루두루 180명 국회의원과 다 가깝고 네. 대권 주자들하고도 척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상호가 적임이었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문제로 뭐 탈당 권유를 받았으니까 우상호가 좀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은 누구를 할 것이니까 빨리 찾아야 돼요. 이번 주 안으로 꾸려져야 되는데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과연 그런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외부 인사 아예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가야겠네요.
네, 또 최고의 전략가이시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빨리 모셔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선 기획단장 어떤 분이 뭐 앉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경선 연기 이런 꼼수는 국민들이 이미 다 알아보고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네요. 뭐 우리 이따가 2부에서 최문순 지사하고 이제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네. 최문순 지사가 경선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문수 지사 입장에서는 연기를 주장할 수 있죠. 네. 그 얘기를 이따 한번 여쭤보죠. 뭐 무엇 때문에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지. 그리고 다른 주자들도 지금 포위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경선 연기를 받아들이라 그런 입장인데 다크호스가 있죠. 추미애 전 장관.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아마 조만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 같은데 추 장관이 몰라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비호감 인기가 없는 인사로 찍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상당히 박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 전 장관이 경선 연기는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판이 흘러가는지는 좀 더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블루비님께서 이동형 데려가면 어디든 50년은 장기 집권할 듯. 감사합니다. 네, 이동형이 뉴스 정면 승부를 장기 집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오늘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